새벽 3시의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이 침대 위에 웅크린 채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물리적으로 쥐어짜이는 것 같은 통증이 멈추지 않고 숨을 한번 들이쉴 때마다 갈비뼈 사이가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이 사람은 큰 사고를 당한 것도 아니고 심각한 질병에 걸린 것도 아닙니다. 어제 연인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뒤로 밥을 한 숟갈도 넘기지 못했고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으며 의자에 앉아 있어도 몸이 덜덜 떨립니다.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상태를 겪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시간이 약이라며 이겨내라고 말하지만 정작 당사자에게는 그 시간 한 분 한 분이 칼날 위를 걷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극심한 고통의 정체는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은 마음이 약해서 생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뇌가 실제로 금단 현상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과장으로 들릴 수 있지만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 장치로 이별 직후의 뇌를 촬영한 연구 결과가 이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면 이별 후 자신을 탓했던 그 모든 시간이 얼마나 부당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별이라는 경험이 뇌 안에서 정확히 어떤 폭풍을 일으키는지 낙낙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연애가 뇌에 어떤 화학적 의존 구조를 만들어 놓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별이 그 구조를 파괴할 때 뇌에서 벌어지는 생물학적 참사를 추적하겠습니다. 이어서 이 금단 현상이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는지 현실의 사례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고통을 줄이는데 실제로 효과가 있는 방법과 뇌가 스스로 회복하는 과정의 타임라인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사랑에 빠진 뇌가 어떻게 상대방에게 중독되는지 그 과정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해야 이별이 왜 그토록 치명적인 충격을 주는지 비로소 납득이 됩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자신에게 너무 가혹했던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사람이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면 뇌의 보상 회로가 상대방이라는 자극에 완전히 최적화됩니다. 복직픽의 영역에서 발사된 도파민 신호가 직자에게 도달할 때마다 뇌는 이 사람이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꼬리표를 붙입니다. 이 꼬리표가 한번 붙으면 뇌는 그 사람의 목소리와 냄새와 메시지 알림음까지 전부 보상 신호로 등록해버립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반복될수록 뇌가 스스로 도파민을 생성하는 능력을 점점 줄여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외부에서 물을 계속 공급해 주니까 우물을 파는 기능을 중단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교제 기간이 길어질수록 뇌의 도파민 자체 생산량은 줄어들고 상대방으로부터 공급받는 도파민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집니다. 이 상태가 바로 신경과학에서 말하는 화학적 의존 구조이며 약물 중독의 뇌 변화와 구조적으로 동일합니다. 동시에 옥시토신이라는 유대 호르몬이 상대방과의 신체 접촉이나 정서적 교감을 통해 분비되면서 뇌의 불안 조절 시스템도 상대방에게 연결됩니다. 쉽게 말하면 연인이 곁에 있어야 마음이 편하고 연인이 없으면 불안한 상태가 뇌 수준에서 고정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세로토닌 수치까지 상대방의 존재 여부에 따라 오르내리는 구조가 완성되면 뇌의 행복 시스템 전체가 한 사람에게 완전히 묶여버립니다. 이 상태에서 이별이 발생하면 뇌는 생존의 필수적인 자원이 갑자기 차단된 것으로 인식합니다. 단순히 슬픈 일이 생긴 정도가 아니라 생명 유지 장치의 전원이 뽑힌 것과 같은 수준의 비상사태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코르티솔이 폭발적으로 분비되면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손이 떨리고 호흡이 가빠지는 신체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이별 직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는 표현이 비유가 아닌 이유입니다. 실제로 뇌는 물리적 고통을 처리하는 영역인 전대상 기질과 섬업이 이별의 감정적 고통에도 동일하게 활성화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별의 아픔은 팔이 부러지거나 화상을 입었을 때 느끼는 통증과 같은 신경 경로를 사용합니다. 심장이 아프다는 말이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실제 통증 신호가 뇌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과학적 사실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뇌 반응의 세부 구조를 이제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별이 뇌에 가하는 타격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겹으로 동시에 덮쳐옵니다. 이별 직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도파민 보상 시스템입니다. 상대방을 통해 공급받던 도파민이 하루아침에 차단되면 뇌는 극심한 결핍 상태에 빠지고 이 결핍이 만들어내는 갈망은 약물 중독자의 갈망과 신경학적으로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벽에 전 연인의 사진을 끝없이 넘겨보거나 마지막 대화 내용을 수백 번 다시 읽는 행동의 정체입니다. 뇌가 도파민 공급원을 되찾으라는 명령을 끊임없이 내리기 때문에 의지와 상관없이 상대방에 대한 생각이 멈추지 않습니다. 연락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멀리로는 알면서도
손이 전화기로 가는 현상은 전전두엽의 이성적 판단이 편도체의 원시적 갈망에 밀리는 상황입니다. 약을 끊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약을 찾는 중독자와 뇌 활성화 패턴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두 번째로 무너지는 것이 옥시토신 안정 시스템입니다. 연인과의 접촉을 통해 분비되던 옥시토신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불안감이 통제 불능 수준으로 치솟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견딜 수 없고 가슴이 텅 빈 것 같은 공허감은 옥시토신 결핍이 만들어내는 증상입니다. 세 번째로 세로토닌 시스템이 붕괴하면서 강박적 반추가 시작됩니다. 어디서 잘못됐는지 무엇을 다르게 했어야 하는지 그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같은 생각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며 멈추지 않습니다. 이 반추 패턴은 강박장애 환자의 뇌에서 관찰되는 것과 동일한 세로토닌 저하 상태에서 발생합니다. 네 번째로 코르티솔이 만성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면역 체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별 후에 감기에 잘 걸리고 소화가 안 되고 두통이 심해지는 것은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코르티솔이 면역세포의 기능을 물리적으로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5번째로 수면 구조가 파괴됩니다. 코르티솔과 노르에피너프린이 과다 분비된 상태에서는 깊은 수면에 진입하는 것이 생리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이 다섯 가지 시스템이 동시에 붕괴하는 것이 이별 직후 뇌에서 벌어지는 일의 전체 그림입니다. 이제 이 금단 현상이 실제 일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많은 분들이 자신의 경험과 정확히 겹치는 부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별 후 첫 이틀에서 사흘 사이가 금단 현상의 절정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통증과 호흡 곤란과 구역질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음식을 입에 넣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고 물을 마셔도 목구멍이 막혀 있는 것 같은 감각은 자율신경계가 극도로 교란된 상태에서 발생하는 실제 신체 증상입니다. 이별 후 평균 체중 감소가 3kg에서 5kg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으며, 이는 코르티솔이 식욕 중추를 직접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나흘째부터 열흘째까지는 집중력이 완전히 사라지는 시기입니다. 직장에서 회의 내용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체계 같은 문장을 10번을 읽어도 머리에 남지 않으며 운전 중에 갑자기 정신이 나가는 경험을 합니다. 이 인지기능 저하는 도파민 결핍으로 전전두엽의 작업 기억 용량이 줄어든 결과입니다. 동시에 전 연인의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확인하는 행동이 하루에 수십 회까지 반복되는데, 이 행동 패턴을 연구자들은 디지털 스토킹이 아닌 도파민 추구 행동으로 분류합니다. 뇌가 잃어버린 도파민 공급원의 흔적이라도 찾으려고 필사적으로 탐색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술에 의존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도 뇌과학으로 설명됩니다. 알코올이 일시적으로 도파민을 분비시켜 금단의 고통을 잠깐 무디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알코올이 빠져나간 후에는 도파민 수치가 이전보다 더 낮아지면서 고통이 가중되는 악순환이 형성됩니다. 이별 후 한 달이 지나면 급성 금단기는 지나가지만 만성 금단기에 진입합니다. 이 시기의 특징은 갑작스러운 감정 폭발입니다. 괜찮아진 것 같다가도 상대방이 좋아하던 노래가 카페에서 흘러나오거나 같이 갔던 식당 앞을 지나가면 뇌 보상 회로가 순간적으로 재활성화되면서 처음의 고통이 그대로 되살아납니다. 이것을 신경과학에서는 단서 유발 갈망이라고 부르며, 약물 중독자가 과거 약물 사용 장소를 지날 때 느끼는 갈망과 동일한 기전입니다. 사귀었던 기간의 절반 정도가 지나야 뇌의 도파민 자체 생산 기능이 유의미하게 회복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1년을 사귄 관계라면 약 6개월이 지나야 뇌가 정상 궤도에 가까워진다는 뜻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자기 자신을 덜 탓하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는데 실제로 도움이 되는 과학적 방법들을 정리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전 연인과의 모든 디지털 접점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냉정한 행동이 아니라 뇌의 금단 회로에 자극을 주지 않기 위한 의학적 조치입니다. 사진을 지우고 사회관계망 서비스 팔로우를 끊고 메시지 기록을 보이지 않는 곳에 보관하는 것이 도파민 갈망의 단서를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첫 번째 처방입니다. 두 번째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30분 이상의 걷기나 달리기가 뇌에서 도파민과 엔도르핀을 자체적으로 분비시켜 금단의 결핍을 부분적으로 채워줍니다. 실제로 이별 후 규칙적으로 운동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우울 증상이 40% 이상 빠르게 감소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경험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뇌의 보상회로는 새로운 자극에 반응하여 도파민을 분비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배워보지 않은 악기나 가보지 않은 장소나 만나보지 않은 사람들이 뇌에 새로운 도파민 공급 경로를 열어줍니다. 네 번째는 사회적 접촉을 의식적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친구와의 대화나 가족과의 식사 같은 사회적 상호작용이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하여 붕괴된 안정 시스템을 서서히 복구합니다. 5번째는 자기 자신에게 이 고통이 뇌의 화학 반응이라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인식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인지적 재평가라고 부르며 감정의 원인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전전두엽이 편도체의 과잉 반응을 억제하는 효과가 입증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뇌가 새로운 도파민 균형을 찾기까지는 물리적인 시간이 걸리며 이것을 의지력으로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오래된 말이 실은 뇌의 도파민 수용체가 재조정되는 데 필요한 생물학적 기간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별이 고통스러운 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깊이 사랑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